점심값 2,000원을 아끼려고 땀 흘려 걷던 사람이 그날 저녁 학원비 100만 원 앞에서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사람입니다. 이모순, 여러분도 낯설지 않으시죠? 안녕하세요. 심리와 돈입니다. 오늘은 우리 머릿속에 설치된 보이지 않는 계좌, 심리적 계좌가 어떻게 이성을 조용히 마비시키는지 그 구조를 해보합니다. 가장의 지갑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달라 보이는 게 생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풍성한 이야기가 됩니다. 40대 직장인 김 과장의 하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점심시간, 그는 구내 식당 대신 편의점 도시락을 선택했습니다. 2,000원 쌉니다. 자판기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1,200원이 오늘따라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내가 꺼낸 말 한마디에 그의 절약회로는 조용히 꺼집니다. 여보, 수학학원 하나 더 보내려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이래. 2초 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그래, 보내자. 애들 교육인데. 1,200원짜리 커피를 참은 사람이 100만 원을 2초 만에 승인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사람, 같은 지갑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두 결정은 이렇게 다를까요? 단순히 금액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김 과장의 뇌 안에서는 지금 전혀 다른 두 개의 계좌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돈 계좌입니다. 커피값, 점심값처럼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이 여기 들어옵니다. 이 계좌에서 돈이 나갈 때 그의 뇌는 즉각 반응합니다. 1,200원대 눈에 밟힙니다. 이 돈에는 소비, 지출이라는 이름표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또 다른 계좌가 있습니다. 가족과 미래 계좌입니다. 이 계좌의 이름표는 전혀 다릅니다. 투자, 도리, 책임. 경제학에서는 돈은 어디서 오든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대체 가능성을 전제하지만 우리 뇌는 이를 무시합니다. 가족 계좌에서 나가는 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가치 있는 투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손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100만 원 앞에서도 계산기를 떠낼 이유가 없습니다.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는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심리적 계좌. 사람은 돈을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지 않고 용도와 의미에 따라 서로 다른 심리적 공간으로 나눠서 관리하며 각 공간마다 전혀 다른 지출 기준을 적용한다는 이론입니다. 탈러는 이를 보여주는 고전적 사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공연 티켓을 사러 갔는데 현금 2만 원을 잃어버린 그룹과 미리 구매한 티켓을 잃어버린 그룹에게 티켓을 다시 살 의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잃어버린 금액은 똑같이 2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대부분 다시 티켓을 샀고 티켓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절반 가까이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티켓을 잃어버린 사람의 뇌에서는 공연 계좌에서 이미 2만 원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다 2만 원을 더 내는 건 같은 공연에 4만 원을 쓰는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돈의 크기는 같았지만 어느 계좌에서 처리되느냐에 따라 뇌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시 김 과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가 커피를 참고 학원비를 승인한 것은 비합리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뇌가 두 돈에 서로 다른 이름표를 붙이고 각각의 계좌에서 다른 기준으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내 돈 계좌에 1,200원은 아껴야 할 손실이었고 가족과 미래 계좌에 100만 원은 당연히 써야 할 지출이었습니다. 이성을 움직인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름표였습니다. 자, 이제 김 과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학원비 100만 원을 승인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달 카드 명세서를 보니 생활비가 예상보다 30만 원 더 나왔습니다. 김 과장과 아내는 저녁에 마주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어디선가 30만 원을 줄여야 합니다. 이 순간부터 흥미로운 패턴이 시작됩니다. 먼저 두 사람은 각각의 지출 항목을 훑어봅니다. 식비, 학원비, 보험료, 관리비, 외식비. 눈이 여기저기 오가다가 결국 두 사람의 시선이 멈추는 곳이 있습니다. 김 과장의 한 달 용돈 30만 원입니다. 여보, 당분간 용돈 좀 줄이면 안 될까? 김 과장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학원비 100만 원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외식비도 보험료도 그대로입니다. 깎인 건 오직 아빠의 용돈뿐입니다. 왜 항상 이렇게 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의 성역화입니다. 한번 심리적 계좌에 투자하나 돌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지출은 쉽게 건드리기 어려워집니다. 학원비는 이미 아이의 미래라는 계좌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계좌를 건드리자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나는 아이 교육을 포기하자는 사람이 되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아무도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 회피입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 연구를 보면 사람은 가까운 관계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때로는 비용이나 불편을 스스로 감수하는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책감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없애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김 과장에 대해 이 구조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가 학원비를 줄이자고 말하면 어떤 느낌이 올까요? 아이에게 미안한 감정, 좋은 부모 역할을 못하는 것 같은 불편함이 밀려옵니다. 반면 내 용돈을 줄이겠다고 말하면 어떤 느낌이 올까요? 희생하는 아빠, 가족을 위해 참는 가장이라는 감각이 옵니다. 죄책감 대신 도덕적 만족감이 오는 겁니다. 뇌는 불쾌한 감정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계산하지 않아도 답이 나옵니다. 학원비보다 내 용돈을 깎는 것이 훨씬 덜 괴롭습니다. 이 패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달 또 예산이 빠듯해지면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위기가 오면 가족 지출은 성역으로 남기고 아빠 용돈이 삭감되고 희생하는 가장이라는 감각으로 죄책감을 상쇄합니다. 그리고 이 루프는 매달 조용히 돌아갑니다. 재무적으로 보면 이 선택이 최선인지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이 선택은 완벽하게 합리적입니다. 가장 적은 죄책감을 발생시키는 경로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계좌는 단순히 지출 항목을 나누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지출을 건드릴 수 있고 어떤 지출은 건드릴 수 없는지까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김 과장의 머릿속 계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용돈 계좌와 가족 계좌가 분리돼 있고 각 계좌마다 다른 이름표가 붙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산 압박이 오면 늘 아빠의 계좌가 먼저 깎인다는 것. 그런데 이 심리적 계좌가 일상의 소비에서만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돈이 들어올 때도 똑같이 어지면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3월 김 과장의 통장에 연말정산 환급금 8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월급날과는 다른 느낌입니다.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카드값, 대출이자, 생활비로 나가버리지만 이 80만 원은 왠지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상치 못하게 생긴 돈이라는 느낌. 그래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꺼냅니다. 우리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번엔 좀 쓰자. 그달 주말 가족은 호텔 뷔페에 다녀왔습니다. 1인당 7만 원, 내 식구에 28만 원. 평소라면 엄두도 못 낼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환급금으로 낸 돈이니까요. 행동경제학에서는 이 현상을 공돈 효과라고 부릅니다. 리처드 탈러와 에릭 존슨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땀 흘려 번 돈과 예상치 못하게 생긴 돈을 심리적으로 다른 계좌에 분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돈이라고 느끼는 순간 지출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카지노에서 따낸 돈을 더 쉽게 베팅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어차피 원래 내 돈이 아니었다는 느낌이 뇌의 손실 감지 시스템을 잠시 끄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개인의 소비 편향, 즉 월급이 오르는 만큼 지출도 따라 오르는 현상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돈 효과는 가족이라는 단위 안에서 작동할 때 더 강하게 체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혼자 쓰는 것은 참아도 우리 가족이 함께 누리는 것은 훨씬 쉽게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한 지출이라는 이름표가 공돈 효과에 더해지면서 지출의 심리적 허들이 이중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급금 80만 원은 대출 상환이나 비상금 통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고생했으니 쓰는 공돈 계좌로 분류되는 순간 그 돈의 목적지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매달 빠듯하게 살면서도 보너스나 환급금이 생기면 어딘가로 사라지는 느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느낌. 이것이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리적 계좌는 돈이 들어오는 방식에 따라 이름표를 다르게 붙이고 그 이름표가 돈의 목적지를 조용히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 과장은 1,200원짜리 커피를 참으면서 100만 원짜리 학원비를 2초 만에 승인했습니다. 예산이 빠듯해지면 학원비는 건드리지 않고 자신의 용돈을 깎았습니다. 환급금이 들어오면 대출 상환 대신 가족 뷔페에 다녀왔습니다. 이 모든 선택 뒤에는 하나의 공통된 구조가 있었습니다. 돈에 붙은 이름표가 이성보다 먼저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를 알게 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심리적 교자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을 위한 지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감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이름표가 우리도 모르게 지갑을 통제하고 있을 때 그 사실을 한 번쯤 알아차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알아차림은 3가지 단계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표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망설임 없이 쓰고 있는 돈이 있다면 그 돈에 어떤 이름표가 붙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교육비니까 당연하다. 가족을 위한 거니까 괜찮다 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심리적 교자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름표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름표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같은 돈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한 달 학원비 100만 원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표현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금액은 김 과장이 커피를 833번 참아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혹은 그가 석 달이 조금 넘도록 용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렇게 같은 돈을 다른 계좌의 언어로 번역해보면 이름표가 살짝 흐려지면서 금액의 실제 무게가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빠의 용돈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김 과장의 용돈은 늘 소비 계좌, 지출 계좌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압박이 오면 가장 먼저 삭감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다르게 분류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직장을 유지하고 관계를 이어가고 번아웃 없이 일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이를 인적 자원 유지비처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이름표를 바꿔보면 같은 돈이라도 삭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3가지가 가계부를 즉시 바꿔주는 마법 같은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돈을 결정할 때 숫자가 아니라 이름표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이름표를 가끔 의심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심리적 계좌가 우리를 통제하는 힘이 조금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에는 원래 이름표가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100만 원은 어디서 나왔든 무엇에 쓰이든 똑같은 100만 원입니다. 학원비로 나간 100만 원과 대출 상환에 쓴 100만 원, 아빠 용돈으로 쌓인 100만 원은 통장 잔고에서 정확히 같은 크기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속에서 그 돈들이 같은 무게일 수는 없다는 것도 압니다. 아이를 위해 쓴 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 그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아름다운 감각입니다. 오늘 심리와 돈이 말하고 싶었던 건 그 감각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이름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갑의 주도권을 가져갔을 때 가끔은 그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름표를 잠시 떼어놓고 숫자를 바라보는 순간 가장의 어깨도 가정 경제도 조금은 더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출에 가장 강한 이름표를 붙이고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더 풍성한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심리와 돈이었습니다.